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쉼표를 찍어드리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경찰청의 데이트 폭력 현황을 보면 매년 46명, 거의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다고 해요. 이론이나 실제적인 부분 두루두루 경험을 해본 결과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피해에 더 노출되기 쉬운 것들이 피해자분들로 하여금 여러모로 어렵게 한다. 그래서 왜 빠져나오기 힘든지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데이트 폭력의 종류의 물리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또 보이지 않는 형태의 권력형 폭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 세 가지 폭력 모두 그 가해자의 틀 안에 갇히게 되면서 그로부터 빠져나오기 힘들고 무기력이 자꾸 학습이 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해자가 파라노이드한, 그러니까 편집증적이라고 하죠. 편집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의심이 많은 경우에 의처증, 의부증이라고도 하고 그 의심을 상대방에게 투사할 때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죠. 가해자가 끊임없이 의심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통제하려고 하고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생활 패턴 안에 갇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투사의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방어 기제라는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양식을 심리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눈 것들인데 이 투사라는 기제는 원시적인 방어 기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굉장히 귀여워요. 귀여운데 걔네들이 저희한테 막 낑낑거리면 힘들다고 저렇게 낑낑거리나 봐. 너한테 낑낑거리는 거 보니까 너를 되게 좋아하나 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강아지들이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마치 일상에서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징징거린다,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는 상황을 자신의 입장을 대입해서 강아지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투사하게 되는 시작점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타인을,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심을 남한테 투사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혹은 바람을 피우거나 뭔가 책 잡힐 게 있는 사람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걸려서 그걸 남한테 투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댕댕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병적인 관계로 가면 이건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투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스토킹도 비슷한 논리로 돌아가는 건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왜 힘드냐면 가해자가 연인 관계일 때 처음에 신체적으로 매력을 느꼈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매력으로 인해서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원래 누군가가 의심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과하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가? 이렇게 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체계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또 좋아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의심을 떨쳐내기가 힘들고 의심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반응을 안 한다는 건 뭐야 저 사람 이상하잖아 하면서 아예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그 의심에 대해서 반응, 아니야 나 안 그렇다고, 아니라니까 좀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거거든요.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 가해자가 시간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고 피해자의 경계를 계속적으로 침범을 해나갈 때 피해자도 자기 안에 에너지를 채우고 생각도 정리하고 감정도 추스르고 여러 가지 그 쉼의 어떤 경계라는 게 필요한데 그 경계를 계속 치고 들어올 경우에 피해자가 쉴 틈이 없어요. 그 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해자의 논리에 반응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면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면서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남들이 봐도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처럼 격해지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도 소원해지고 점점 틀 안에 갇히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통찰이 거의 없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폭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돌이킬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기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아주 고질적인 성격의 문제, 병리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통찰이란 게 과연 가능할까? 그랬으면 진작에 대화로 풀렸겠죠. 결국에 당신을 약자 취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숙하고 해결되지 않은 자존감의 문제 등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힘논리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법의 논리로 가야 합니다. 힘의 논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 어떻게 상황을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분명 그 가해자는 다른 관계를 찾아서 또 화풀이 대상, 만만하게 약자로 삼을 수 있는 대상들을 분명히 찾아다닐 거예요. 저는 아까 파라노이드한 편집증적인 의심이 많은 유형의 보이지 않는 형태의 폭력을 얘기를 했지만 특히나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밖에서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할 가능성도 있어요. 피해자를 A라고 하고 가해자를 B라고 했을 때 B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문제 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더 미쳐버리는 거죠. 뭐 성인지 감수성이나 어떤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둔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주의 자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이 상황을 빠져나오고 잘 대처하시는 데 있어서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주의 자원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상담사나 경찰, 여성 긴급전화로는 1366이 있고 다른 방편으로 가해자의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요청에 절대로 응하시면 안 좋고 또 저도 찾아보니까 그 사람에게 당한 폭력의 내용을 SNS상에 올리는 것은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서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 입장으로 처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보다는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사 그 증거를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 직접적인 사용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증거를 모아놓는 것만으로도 아주 심리적으로 안정감 얻으실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모아두시면 좋냐? 녹음도 아주 좋고요. 녹음 내용을 녹취록을 풀어놓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요즘 뭐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기를 사시거나 통화 녹음을 하시는 방법 등 좀 마련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SNS,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나눴던 내용들을 캡처해 두는 것도 방법인데 대화방을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대화 내용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대화 내용이 긴 화면에서 조금씩 엇물리게 그 대화의 흐름이 연결되는 흐름이었다는 것을 조작하지 않았다 같은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엇물리게 캡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 정말 위험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신변이잖아요.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주위에 가족들이나 나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알려놓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서서히 그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게끔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결 반응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틀로 인해서 굳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가 가족들을 포함해서 내가 어렵다고 호소를 해도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정보로서 받아들여서 기민하게 대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사를 찾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전문가들을 찾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솔루션이 없을지언정 거기서 굉장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것조차 어렵다면 내가 사실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겁이 나고 2차 피해를 당할까봐 보복을 당할까봐 너무너무 아무것도 못하겠다. 나를 좀 억지로라도 상담센터에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일어날 수 있게끔 일으켜주면 안 되겠냐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설득이 안 된다면 그들을 설득하게끔 상담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겠어요. 사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설사 그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된 수순을 밟으면서 이별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찝찝한 느낌도 들 수 있고요. 내가 애초부터 알아차리지 못했을
못했을까? 왜 나는 빠져나오지 못했을까부터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가스라이팅 등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사람의 틀 안에서 이렇게 무기력이 학습됐기 때문에 그 습관화된 병적인 일상들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아있어서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위기라고 신호를 감지하는 순간 이 무의식적으로 몸이 위축돼서 그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이상 내 주위에 가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해졌는데도 꼼짝 못하고 가만히 고립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도 끊임없이 피해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지금 입고 계신 분들, 피해에서 벗어났더라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들께선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인데 폭력을 가했던 그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되뇌이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전에 건강했던 나로 돌아가기까지도 그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가지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대처 부분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고 다음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